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인베스트데이, CEO 인베스트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현대차의 주요한 핫스타 CEO 4분, 5분이 나와서 현대차의 미래전략 2025년 미래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발표였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가 자랑하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대표이사 사장이신 정의선 아니고요. 정의선 회장은 회장이고요. 이원희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이원희 사장님은 현대차의 대표적인 재무통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맥주만 형님, 비엄만 사장님이 나왔는데, 비엄만 사장님은 그 BMW 고성능 브랜드를 좀 만들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와서 그 현대차의 어떤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엄만인데 소주를 더 잘 드신다는 그런 뭐 좀 훈훈한 어떤 그 현지 적응을 잘하고 계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비엄만 사장님은 최근에 그 주식 판 걸로도 좀 유명했어요. 예전에 그 정의선 회장이 주가가 한 7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니까 현대차 주식을 대량으로 좀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대차 임원들도 같이 좀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비엄만 사장님도 그때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을 보통은 안 팔죠. 임원들 한국에서는 그 임원들이 보통 자사주를 사면은 퇴직할 때 보통 파는데, 그 당시에 비엄만 사장님은 주당 16만 7천 원에 총액 7천만 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와,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해프닝도 잠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분은 이제 신재원 부사장님인데, 이분은 나사에서 그 항공 분야를 책임지시던 분인데, 지금은 현대차에 와서 그 현대차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부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소 연구를 하고 계신 김세훈 전무님, 이분이 수소전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준 산무님, 이분이 그 자율주행 센터장인데, 이번에 이분 좀 특이했던 게 일단 현대차 임원 중에 이게 노란 머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옷도 파타고니아 뭔가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나씩 나눠볼게요. 이분들이 현대차를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전기차, UAM, 수소,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이전에는 그 IR 행사라고 하면은 어떤 재무 목표라든지 판매 목표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됐는데, 요새 그 재무 목표, 판매 목표가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미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대차도 그동안 굉장히 좀 자신들의 정보를 좀 숨기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비엄만 사장님이 발표하신 현대차 전기차 관련한 얘기입니다. 일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을 보면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빠졌는데, 전기차 수요는 한 7%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졌던 유럽 같은 경우는 무려 60% 이상 판매 증진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판매량만 보더라도 전체 판매량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더라도 전체 판매량을 대충 한 1억 대 정도로 보통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 4대 중에 한 대, 한 25% 정도, 좀 많이 잡아서 한 28%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고 올인을 하면 되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75%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이 일부 들어있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고, 현대차의 목표는, 지금의 현대차의 그 전기차 목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5.6%로 글로벌 3위입니다. 그렇게 뭐 많은 비중은 좀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204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전기차 시장 전략인데요. 일단은 25년까지 56만 대를 판매를 하고 40년까지 점유율 10%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 지금 현대차의 내연기관차에서의 점유율은 한 5.6%, 5%대입니다.
근데 이걸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뭐 테슬라가 워낙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점유율을 뭐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 이게 5.6%만 해도 꽤 큰 건데 이거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GMP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방송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 회사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그 제일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내연기관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그 내연기관차가 전기에너지 뭔가 배기가스를 뿜지 않는 전기에너지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에 속내는 변하지만 에너지는 변하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거 자체는 크게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보여주고 싶은 그 어떤 미래 모빌리티 경험은 일단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실내 공간. 이거는 실내 디자인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현대차가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전기차로 했을 때 더 극대화하겠다. 차 사이즈는 좀 더 작은 투싼 사이즈의 차에 팰리세이드 정도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지금 현대 EGMP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경험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동차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행 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로 넘어갈 때 소비자들이 느낄 제일 큰 불편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좀 더 긴 주행 거리를 갖추고 뭐 충전 시간을 좀 더 짧게 일괄 충전 주행 거리는 한 500km 정도, 충전 속도는 한 80% 충전하는데 한 18분 정도까지 맞춰 보겠다는 게 현대차의 EGMP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돌했을 때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다른 IT 회사들과의 차별화된 점, 소비자들로부터 들 수 있는 어떤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충돌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부분 중에 인상적인 부분은 차세대 배터리 목표가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시범 양산,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UAM, 신재원 부사장이 발표했던 항공형 도심 모빌리티,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는 있지만 비행기를 민간으로 만들어서 많이 파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무려 250여 개의 업체가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는 상업화가 되는 초기인 2030년에는 한 3,200억 달러, 350조 원 시장.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이게 2040년이 되면은 1,7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모빌리티와 비행기, 자동차와 비행기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어차피 자동차는 달리는 힘, 비행기는 나는 힘, 앞으로 가는 힘. 이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하는 분야라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리면 모빌리티, 걸어가면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해서 좀 더 한층 기술을 끌어올려 볼 계획이고요. 이게 날아가면 UAM. 어떤 인간의 이동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같은 컨셉인데 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한번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비행기 회사들처럼 소량 생산을 통해서 비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이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 8분 거리를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은 UAM은 여기서부터 한 여의도부터 그 공항까지 가는데 한 11만 원 모범 택시 타고 가는 정도 수준까지 맞춰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시할 때도 그냥 뭐 되게 비싼 서비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산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원데이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게 신재원 부사장님이 발표했던 그 UAM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그 기술 로드맵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굉장히 그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훈준 상무께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자율주행 파트를 따로 제작을 해서 한번 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개발 계획은 이렇게 자율주행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얘기들을 진짜 한마디 오토파일럿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진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으로 다 이렇게 응집을 한 거를 현대차는 보면 자율 안정에서 뭐 전측방, 후측방, 전방, 후방, 뭐 자율 주의를 주기도 하고 뭐 보조를 하기도 하는,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참 그 테슬라는 정말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그 흩어져 있던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 다음 차원, 지금까지 보여준 차원이 통합제어기 1기였다 그러면 2세대 통합제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2022년에는 고속도로에서는 굳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정말 딴짓을 하더라도 주행을 할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게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저는 한 2, 3단, 1단계, 2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반자율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비자의 운전자의 운전을 좀 도와주는 정도 수준까지는 현대차가 하고, 나머지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4단계나 5단계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합작했던 모셔널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장상무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보면은 여기서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를 다 만들어가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통합제어기라는 그 2세대 통합제어기를 통하고 이걸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레이더라는 센서들을 더 붙이면 이걸 가지고 4단계, 5단계 갈 수 있다. 자율주행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 2022년 정도부터는 시범 서비스, 시범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도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통합제어기 2세대 걸 가지고서는 이거의 어떤 성능 개선을 통해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기반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OTA라는 기능이,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그 자동차는 딱 스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OTA라는 거는 향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OTA가 이제 테슬라 같은 건 가능해요. 중국에 있는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가능한데, 사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는 OTA가 가능한 자동차는 없습니다. 근데 통합제어기 2세대 모델을 가게 되면은 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수소. 그 김세훈 전문의께서 소개했던 수소인데, 수소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H2라는 수소 전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웃겨요. 아니, 브랜드 런칭을 할 거면 진짜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멋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거 기관 투자자들만 몇 명 보는 이런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것도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럴까, 그게 좀 너무 올드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수소 전문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문 브랜드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수소차에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일종의 수소 발전기가 들어가요.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자동차에다가 집어넣으면 수소차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성능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가져가면 그걸 트럭에다 집어넣으면은 수소 트럭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배에다 갖다 놓으면은 수소 선박이 되는 거고, 기차에다 갖다 놓으면 수소 기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행기에다 갖다 놓으면 UAM이 되는데, UAM 아까 얘기할 때 잠깐 빼먹은 건데, 그 UAM을 만들면은 이게 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그래서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배터리로 하는 데는 에너지 밀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UAM을 만들면서 현대차에서는 28년에 이제 UAM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26년에 화물을 처음으로 하고 28년에 그 UAM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소는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UAM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수소 브랜드를 따로 빼고 수소 사업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현대차가 차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여기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요만큼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회사에다가도 연료전지를 이만큼 팔고, 그리고 거기에 뭐 건설기계, 뭐 지게차, 굴삭기 이런 데도 팔고, UAM 선박 이런 데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쪽에도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는 다르지만 CPU는 인텔.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란 말처럼
어떤 모빌리티는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연료연진은 현대, 그래서 현대 인사이드라는 표현을 이번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능인데 그 연료연진 시스템을 얼마나 개선을 시킬까인데 여기서 일단 이 그 연료연진 시스템을 좀 더 경량화하고 고성능화하면은 좀 더 좋고 가격이 싸고 좀 더 멋있는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한 축이 있고 나머지 반대쪽 축에서는 내구성을 높이고 출력을 높이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쪽은 뭐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연진 시스템을 쓰는데 이게 내구성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트럭이라든지 좀 더 큰 물체들을 좀 이동을 시키려면은 여기서 쓰는 연료연진은 좀 더 내구성이 높고 출력이 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자동차용으로는 경량화, 고성능화를 추구하고 그 또 다른 모빌리티나 다른 분야에서 쓰기 위해서는 고내구성, 고출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연구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격을 일단 많이 디스카운트 시켜서 전기차, 나아가서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연료연진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모빌리티 서비스 얘기인데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느 자동차 회사도 잘 하고 있지 못해요. 이거를 좀 바퀴가 달린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선보여 준 적은 없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이 기계를 다루던 회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업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인력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뭐 구독 서비스, 뭐 렌트카 비슷한 이런 거 한 6천 명 정도 모집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 뭐 그 저기 중고차 플랫폼, 렌터카 플랫폼 같은 것 좀 해서 렌터카 업체들 좀 들어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뭐 미약하다. 그리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 좀 재밌는 게 오픈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대의 데벨로퍼들, 그러니까 그 어떤 현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차량 관리, 뭐 차량을 언제 정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금융, 뭐 차량 가지고 할부 금융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세차를 하고 싶을 때 뭐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부르면은 그 차가 저 세차 업체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세차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 구매, 그리고 중고차 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더라도 자신들의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 목표를 볼게요. 재무 목표를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다들 아시다시피 산타페 3세대 3세대 이후에 팰리세이드, 뭐 베뉴, 코나도 있고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것도 만들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수요가 꺾여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현대차는 굉장히 작은 그 중저가의 어떤 아반떼라든지 소나타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잘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그 이제 비싼 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전에 SUV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2015년, 16년 이때가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5.7%에서 4.9%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형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쭉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요. 자동차 판매 가격도 한 2,7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3,300만 원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더 높아지는 구조로 재무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주가적인 측면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를 보면은 사실 그 인베스터데이, CEO 인베스터데이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 있었는데 여기서 뭐 언론에서는 뭐 여기서 5년간 60조를 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미 61조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오히려 60조로 좀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데 그리고 이제 목표도 재무 목표 같은 것도 현대차가 그전에는 잘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목표를 잘 제시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인베스터들,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게 작년부터거든요. 그때 영업이익률을 2022년 기준으로 7%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5.5%로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목표는 오히려 8%로 자동차 영업이익률은 같은데
그리고 ROE 같은 경우 자기자본이 총자산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원래 9%를 달성한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7.5%로 2022년 목표를 낮췄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대신 2025년에는 9.5%로 어떤 ROE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체적인 투자 계획이 줄어들었는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돈은 41조에서 36조로 한 4조 5천억 정도가 줄었고요. 미래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20조에서 23.5조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비중을 내연기관보다는 좀 미래사업 쪽으로 또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돈이 더 큰가? 왜 미래사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3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한 28%가 전기차, 나머지 70여 %는 그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게 하이브리드 시장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는 이원희 사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현대차 이런 계획들이 좀 다른 회사들하고 좀 비교를 또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떤 미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펑 같은 진짜 앞서가는 그 신진 자동차 회사들에 비하면 사실 다소 느리다는 생각들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걔네들은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GM, 현대차, 이런 회사들은 결국 인간이 이동을 해야 되는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고 미래 전환을 또 같이 해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계획들을 보면은 사실 현대차가 지금 순위에서는 한 탑5 정도 수준이 있지만, 이 미래차를 준비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미래차를 준비하는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UAM 같은 경우는 UAM이나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벌 탑 레벨이고, UA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가시적인 경쟁자라든지 현대차가 가시적인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충 글로벌 탑5 회사 중에는 상당히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전처럼 이렇게 진짜 현대차가 되게 불투명한 어떤 내부적으로만 소통하는 그런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기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그 자동차 생태계와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동차를 꿈꾸는 사람들이 진짜 뭐 어떤 목표가 되고 뭔가 밑그림 돼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현대차 관련한 2020년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